너 같은 놈은 군대에서 쓰레기야. 고자질해봐라. 어차피 백도 없는 흙수저 주제에. 보급 창고에서 이등병을 짓밟던 병장.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병사의 큰 이모가 별 3개를 단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과연 이 병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육군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 최전방 초소는 11월 말에 추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불과 3km 떨어진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밤낮으로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병사들의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지훈 이병은 이곳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지훈은 군 입대 전까지만 해도 군대가 이렇게 지옥 같은 곳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의 신병이었고 조교들의 구타는 불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대는 달랐습니다. 특히 같은 생활관을 쓰는 오준석 병장은 지훈에게 있어 살아있는 악몽이었습니다. 26살의 오준석은 전역을 3달 앞둔 고참 병장으로 이 분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키 180cm의 육중한 체격을 가진 그는 자신보다 작고 약한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주된 표적은 항상 가장 약해 보이는 이등병이었고 이번에는 지훈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 첫날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아침 점호에 나가기 전 침상 정리를 완벽하게 해도 오준석은 흠을 잡았습니다. 이병 한지훈, 이게 뭐냐? 담요 접은 게 비뚤어졌잖아. 다시 해.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요를 다시 펴서 접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준석은 지훈의 침상으로 다가와 완벽하게 정돈된 담요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푸른색 군용 담요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동작이 느려. 점호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정리 못했네. 오늘 저녁에 따로 보자. 그날 저녁 지훈은 처음으로 보급 창고에 끌려갔습니다. 생활관 뒤편에 위치한 보급 창고는 각종 군수품과 예비 물자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대 내부 규정상 병사들의 사생활을 고려해 특정 구역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고 보급 창고가 바로 그런 사각지대 중 하나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오준석은 지훈을 벽에 세워두고 기합을 주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체력이 약했던 지훈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먹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내가 약하니까 맞는 거야. 강해지고 싶으면 참아. 그날 이후 보급 창고 행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오준석은 항상 새로운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너무 빨리 먹었다. 느리게 먹었다. 근무 투입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속도가 느렸다. 군장 정리가 엉망이다. 무엇을 해도 지훈은 틀렸고 그 대가는 보급 창고에서의 폭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왜 이렇게 유독 자신만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같은 생활관의 선임병인 정우진 일병이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오 병장이 너한테 유독 심한 이유가 있어. 내가 대학 다니다 왔잖아. 그리고 집안도 괜찮아 보이고. 오 병장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거든. 입대 전에 알바 전전하면서 살았대.
너 같은 애들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질투와 열등감. 그것이 오준석이 지훈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준석의 폭력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병사들은 동상을 막기 위해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고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훈은 생활관 구석 자리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병 한지훈. 오준석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구도 지훈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순간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급 창고로 와. 오늘 내가 근무지 인계받을 때 장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며? 일병 김민수가 내 뒤에 투입됐는데 야간 투시경이 고장 나 있었대. 내가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몸으로 반성해. 5분 안에 창고로 와. 오준석은 먼저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투화 끈을 묶었습니다. 옆 침상의 정우진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진짜 조심해. 오 병장 낮에 중대장한테 엄청 혼났거든. 기분이 최악일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뒤편 보급 창고로 향하는 짧은 거리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오준석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5분이라고 했는데 6분 걸렸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볼까? 엎드려 뻗쳐. 지훈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11월 말에 보급 창고는 난방이 되지 않아 실내 온도가 영하였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군복을 뚫고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팔굽혀펴기 200개.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해. 내가 세워줄게. 하나. 지훈은 팔을 굽히고 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0개까지는 그나마 버텼습니다. 하지만 100개를 넘어가자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30개를 채우고 나서 지훈의 팔은 완전히 풀렸고 그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130개밖에 못해? 군인이 이 정도 체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 오준석은 쓰러진 지훈의 옆구리를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지훈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1번, 2번, 3번. 지훈은 고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심한 폭력이 돌아온다는 것을 지난 2달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오준석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지훈은 피하려 했지만 반응이 느렸습니다. 주먹이 지훈의 왼쪽 광대뼈를 강타했고 지훈의 몸은 뒤로 밀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지훈의 몸이 창고 구석에 있던 철제 관물대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지훈의 왼쪽 눈 주위가 관물대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고 곧이어 뜨거운 무언가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에 묻어나는 끈적한 액체. 피였습니다. 왼쪽 눈가가 깊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철제 모서리에 부딪힌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은 아픔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준석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평소의 포악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한지훈. 정신 차려. 지훈은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신음했습니다. 병장님, 의무실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닥쳐.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냐? 내가 의무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도 끝장나고 너도 끝장나. 군대에서 고자질쟁이로 찍히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오준석은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수건을 집어 지훈에게 던졌습니다. 일단 그걸로 지혈해. 그리고 잘 들어.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복도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얼굴을 부딪혔다. 알았지? 하지만 이 상처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아. 내가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여기 최전방이 어디야? 총기 사고로 위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오준석의 위협은 절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그중 일부는 사고로 은폐되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하겠습니다. 좋아. 똑똑하네. 이제 썩 꺼져. 그리고 명심해. 오늘 일은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도 나도 다 죽는다는 거. 지훈은 피 묻은 수건을 얼굴에 누른 채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왔습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에 닿자 더욱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생활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순간 지훈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왼쪽 눈가에서 눈썹 위까지 약 5cm가량의 상처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눈 주위는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최소 10바늘은 꿰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수돗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화장지를 눌러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대로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하지만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인가? 그 같은 생활관 병사들은 모두 오준석을 두려워했고 간부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병사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화장지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피가 스며 나와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침상으로 가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소등 시간이 가까워졌고 생활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부어오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라도 나면 다시 오준석에게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단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주기를.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훈 이병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이 부대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으로 향하는 국도에는 한 대의 검은색 군용 세단이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육군을 뜻하는 표식과 함께 높은 서열을 나타내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2등 중사 계급장을 단 운전병이, 뒷좌석에는 별 3개가 달린 동계 정복을 입은 여성 장성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한석영 중장. 45세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여성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육군 특수전 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그녀는 전국의 모든 특수전 부대를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특전 사령관은 통상 중장이 맡는 보직으로 한석영은 이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곧바로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특수부대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석영은 남성 대원들을 제치고 선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특수전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파격적으로 진급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연천으로 향하는 이유는 군사작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카인 한지훈 이병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친동생인 한미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석영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군 생활에 바치다 보니 결혼도 하지 못했고 가족이라고는 동생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지훈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지훈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한석영은 동생에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선아, 지훈이를 특전사로 보내는 게 어때? 내가 직접 챙겨줄 수 있잖아.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지훈이는 언니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복무하다 돌아오면 돼요. 특전사는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 한석영은 동생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지훈이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첫 면회 기회에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전에 가려고 했으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급 작전 회의가 연달아 잡히는 바람에 미뤄졌었습니다. 중장님, 10분 후면 부대에 도착합니다. 운전병의 말에 한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북쪽의 모습을 띄어갔습니다. 민간인 가옥이 줄어들고 군부대 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철책선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고 도로 곳곳에는 전차 이동을 대비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룡부대는 휴전선에서 불과 3km 떨어진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한석영은 이런 전방부대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춥고 외롭고 고되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군인의 숙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카가 그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차량이 비룡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초병들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장급 장성의 방문은 일선 부대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병들의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차량은 부대 안으로 진입했고 면회실 앞에 정차했습니다. 한석영이 차에서 내리자 면회실을 관리하는 하사가 황급히 뛰어나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면회실 관리 하사 김동현입니다. 편하게 해. 오늘은 사적인 면회로 왔어. 한지훈 이병을 불러줄 수 있나? 예, 중장님. 즉시 호출하겠습니다. 하사는 무전기를 들고 생활관 쪽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석영은 면회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회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시설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 한쪽에는 간단한 음료 자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 면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인물은 분명 지훈이었지만 한석영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고 두꺼운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 아래를 가리고 있었으며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날씨가 춥긴 했지만 실내에서까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큰이모. 지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한석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고생이 많구나. 이모가 바빠서 이제야 왔네. 괜찮아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석영은 조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20여 년을 특수전 현장에서 보낸 그녀의 눈은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자세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쪽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어 있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경직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입대 전 밝고 순수했던 눈빛 대신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얼굴 좀 보자. 왜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니? 아, 그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감기? 한석영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손을 뻗어 지훈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한석영의 동작이 더 빨랐습니다. 마스크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 순간 한석영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지훈의 왼쪽 눈가에는 화장품으로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눈썹 위에서 눈가까지 약 5cm가량의 깊은 상처가 검붉게 아물고 있었고 눈 주위 전체가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래 입술 옆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고 왼쪽 광대뼈 부분이 다른 쪽보다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한석영은 이런 상처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훈련 중 부상, 작전 중 부상, 사고로 인한 부상. 하지만 조카의 얼굴에 새겨진 이 상처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폭력에 의한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쯤 된 상처였습니다. 멍의 색깔과 상처의 치유 정도로 보아 정확히 일주일 전후였습니다. 지훈아. 한석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모 눈 좀 봐. 한석영은 조카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큰이모, 저는 천천히 말해도 돼. 이모가 여기 있잖아.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한석영은 조카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가의 상처는 직선 형태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면 불규칙한 찰과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뭔가 각진 물체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게다가 복부 쪽을 만졌을 때 지훈이 움찔하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도 부상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아, 거짓말하지 마. 이모가 얼마나 많은 부상자들을 봤는지 아니? 이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야. 누가 때린 거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석영은 조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아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모한테만 말해봐. 누가 협박했니? 말하면 안 된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관 선임이에요. 오준석 병장이요. 그 사람이. 만약 이 일을 말하면 저도 끝나고 그 사람도 끝난다고. 군대에서 고자질쟁이로 찍히면 남은 기간 동안 지옥을 맛본다고. 한석영의 두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카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말했다고 해서 너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모가 보장해. 하지만 이모가 누군지 알지? 이모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야.
전국의 모든 특전사 부대가 이모 지휘를 받아. 그리고 이모의 권한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너를 괴롭힌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한석영은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제25보 병사단장인 김철수 소장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석영 중장입니다. 김 장군 계십니까?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김철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장군, 나 지금 당신 예하 비룡부대 면회소에 있어. 지금 당장 여기로 와. 15분 안에. 1초라도 늦으면 각오해. 예? 중장님, 무슨 말 많이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여. 이건 명령이야. 한석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조카에게 보여주던 부드러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전사의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큰 이모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했던 큰 이모의 모습 뒤에 이런 차갑고 단호한 면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큰 이모가 단순한 고위 장교가 아니라 진짜 전장을 누빈 전사라는 것을. 한석영은 다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을 거야. 이모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큰 이모. 응? 감사해요. 한석영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카에게 이런 짓을 한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군법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별 3개를 단 한석영 중장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영 중장의 전화를 받은 김철수 소장은 즉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25보 병사단장인 그는 별 2개를 단 고위 장교였지만 지금 그를 부른 사람은 별 3개를 단 중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석영 중장은 단순히 계급만 높은 것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기수도 그보다 몇 기수나 앞서는 선배였습니다. 김철수 소장은 올해 51살로 육군사관학교 55기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한석영 중장은 45살임에도 불구하고 50기 출신이었습니다. 여성 최초로 육사에 입학했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절대적이지만 같은 계급이라면 기수가 중요했고 다른 계급이라면 더더욱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김 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석영 중장이 왜 갑자기 자신의 예하 부대인 비룡부대에 있는 것일까? 그것도 면회소에. 사전 통보도 없이. 혹시 부대 시찰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전화상으로 들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기사, 비룡부대로 최대한 빨리 가. 예, 장군님. 김 소장의 전용 차량이 사단 본부를 출발했습니다. 비룡부대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였지만 한석영 중장은 15분 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운전병에게 속도를 더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량이 국도를 달리는 동안 김 소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근 비룡부대에서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있었나? 지난달 월말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훈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탈영이나 자살 같은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13분 만에 차량이 비룡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초병들이 사단장의 차량을 보고 황급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량은 곧장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앞에는 이미 한석영 중장의 군용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신병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석영 중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 명의 이등병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제25보 병사단장 김철수 소장입니다. 하지만 한석영 중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앉은 자세 그대로 김 소장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경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군대에서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손 내려. 한석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경례 자세를 풀고 부동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김철수 소장. 예, 중장님. 자네 이 병사가 누군지 아나? 한석영이 옆에 서 있는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김 소장은 처음으로 제대로 이등병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심한 멍과 상처가 있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예하부대의 모든 병사를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는 한지훈 이병이야. 나의 조카지. 김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한석영 중장의 조카. 그것도 이렇게 얼굴이 망가진 상태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병사의 얼굴을 똑바로 봐. 한석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김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170cm의 키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녀는 175cm인 김 소장과 거의 비슷한 신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중장님, 이것은 말하지 마.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마. 한석영은 지훈의 팔을 잡아 김 소장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모자를 벗기고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와 멍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나? 김 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열상, 광대뼈의 부종, 입술에 찢어진 상처. 이런 부상은 단순한 사고로 생길 수 없었습니다. 이 병사는 생활관 선임 병장에게 일주일 전 보급 창고에서 폭행을 당했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철제 관물대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이렇게 됐지. 그리고 가해자는 이 병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라고 협박했어. 한석영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김 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네가 지휘하는 사단이 이 모양이야. 최전방 경계를 책임지는 부대에서 병사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은폐하고 있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자네는 이 사실조차 몰랐지? 중장님, 저는 뭐? 몰랐다고. 사단장이 예하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게 변명이 되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나? 한석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병사의 얼굴에 이렇게 심한 상처가 있는데 의무실에서 치료 기록이 있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 없을 거야. 왜냐하면 가해자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협박했거든. 군의관도 간부들도 아무도 이 병사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았어. 김 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지휘 책임 문제였습니다. 한석영은 김 소장의 정복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사단장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사단장 휘장이야. 이걸 달았다는 건 자네가 이 사단 전체를 책임진다는 의미야. 10,000명이 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거라고. 그런데 자네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한석영은 김 소장에게서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룡부대의 병영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지훈처럼 고통받고 있을까. 한석영은 20년 넘게 군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카가 그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철수 소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한석영이 다시 김 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을 파악해. 가해자는 물론이고 알고도 묵인한 간부들까지 전부. 예, 중장님. 둘째, 이 병사를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조치해. 완전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 부대 복귀는 없어. 예, 알겠습니다. 셋째, 나는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찰실과 헌병대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할 거야. 특수전사령부 헌병대도 함께 투입될 거고. 김 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헌병대가 투입된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넷째, 자네 예하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지휘 체계 전체의 문제거든. 중장님, 그것은 뭐? 과하다고 생각하나? 김 소장,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병영 사고가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은폐야. 일주일 동안 아무도 이 병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석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몇 통 할 거야. 자네는 여기 서서 들어. 한석영은 첫 번째로 육군본부 감찰실장인 이종훈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장군, 나 한석영이야. 지금 즉시 감찰팀을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로 보내. 병영 내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어. 피해자는 이등병 1명, 가해자는 병장. 세부 내용은 팀이 도착하면 브리핑해 줄게. 늦어도 오늘 안으로 현장에 도착해야 해.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전사령부 헌병대장인 박민수 대령이었습니다. 박 대령, 한석영이다. 헌병분대 하나를 즉시 경기도 연천 비룡부대로 보내. 가혹행위 가해자 확보 및 현장 보존이 목적이야. 출동 준비 30분, 현장 도착은 2시간 이내로 해. 세 번째 전화는 국군수도병원장인 최규진 소장에게였습니다. 최 장군, 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환자 1명을 후송할 겁니다. 이등병 한지훈. 얼굴 부위 열상 및 타박상 환자입니다. 도착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전화를 모두 마친 한석영은 김 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자네 차례야. 지금 즉시 비룡부대 대대장을 면회실로 불러. 중대장과 소대장도 함께. 예, 중장님. 김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비룡부대 대대장인 이준호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중령 사단장이다. 지금 즉시 면회실로 와. 중대장하고 소대장도 데리고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은 김 소장은 한석영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이 사건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저의 지휘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김 소장 명심해. 이번 일은 자네 사단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육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바꿀 거야. 자네 사단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고. 한석영의 말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 전체의 경종을 울리겠다고. 더 이상 어떤 병사도 지훈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철수 소장은 부동 자세로 서 있었고 한지훈 이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한석영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조용한 면회실은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석영 중장의 명령을 받은 김철수 소장은 즉시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면회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이준호 중령이었습니다. 42살의 그는 비룡부대 제2대대장으로 어깨에 무궁화 2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최민호 대위와 박정식 중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 대위는 35살로 문제가 발생한 중대의 중대장이었고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3개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 중위는 29살의 젊은 소대장으로 다이아몬드 2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3명의 장교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석영 중장의 별 3개의 계급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 그들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제2대대장 이준호 중령입니다. 충성. 제3중대장 최민호 대위입니다. 충성. 제2소대장 박정식 중위입니다. 한석영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에게 했던 것처럼 앉은 자세 그대로 3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장교의 팔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 내려. 한석영의 명령에 3사람은 경례 자세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중령. 예, 중장님. 자네 대대 소속 이등병 한지훈을 아나? 이준호 중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대장이 모든 병사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 특이사항이 있었던 병사라면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병사를 봐. 한석영이 옆에 앉아있던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와 멍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3장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최민호 대위. 예, 중장님. 이 병사는 자네 중대 소속이지? 최민호 대위는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제3중대 소속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상처를 보는 순간 그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 제3중대 소속입니다. 이 병사가 일주일 전 얼굴에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자네는 보고받은 적이 있나? 그것은 최민호 대위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일주일 전 지훈의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을 순찰하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고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다치는 일은 흔했고 일일이 보고하다 보면 서류 작업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답해 대위.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였나? 그것은 박정식 중위. 예, 중장님. 자네는 어떤가? 자네 소대 병사가 이렇게 다쳤는데 알고 있었나? 박정식 중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본인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한석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는 소대장이야. 부하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부하가 얼굴에 이런 상처를 입고 왔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지휘관이 할 일인가? 박정식 중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석영은 3명의 장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중령, 최민호 대위, 박정식 중위. 자네들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어. 알고도 묵인했거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거나 어느 쪽이든 지휘관으로서 실격이야. 한석영은 김철수 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장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조치해. 예, 중장님. 이준호 중령, 최민호 대위, 박정식 중위 3명 모두 즉시 보직 해임. 후속 조치는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 예, 알겠습니다. 새 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직 해임은 군 생활에서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급에서 보직 해임을 당하면 진급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중장님, 저희는 이준호 중령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한석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지금 자네들이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 감찰팀이 도착하면 그때 조사받으면 돼.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행정보급관인 강성민 상사였습니다. 50살의 그는 28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고참 부사관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그를 급히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충성. 행정보급관 강성민 상사입니다. 강 상사는 경례를 올렸지만 역시 한석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상사. 예, 중장님. 자네는 이 부대의 행정보급관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대 내 모든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병사들의 의무 기록도 자네가 관리하나?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 이등병 한지훈이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 왔었나? 강 상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사실 일주일 전 오준석 병장이 찾아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이병이 만약 의무실에 오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정식 치료 기록은 남기지 말아달라고. 강 상사는 오 병장에게 약간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것은 대답해. 왔나 안 왔나? 오긴 왔는데 간단한 소독만 하고 갔습니다. 치료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강 상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도 이 사건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도 공범이구나. 부상당한 병사가 왔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 이유는 뻔하지. 누군가한테 부탁받았거나 돈을 받았겠지. 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영이 호출한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분대장인 조영수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5명의 헌병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충성.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 조영수 중사입니다. 수고했어, 조 중사. 저기 서 있는 강성민 상사를 체포해. 혐의는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예, 중장님. 헌병들이 강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상사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변명이 되나? 자네는 28년을 군 생활한 고참 부사관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 헌병들이 강 상사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군용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강 상사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석영은 헌병 분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조 중사, 다음은 오준석 병장을 확보해. 현재 생활관에 있을 거야. 제3중대 제2소대 소속이야.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한석영은 김철수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장군, 같이 가지. 자네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거야. 일행은 면회실을 나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외출이 제한된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3중대 제2소대 생활관에 도착하자 헌병 분대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전원 집합.
헌병의 고함에 생활관 안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침상에서 뛰어내려 복도에 정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헌병대가 생활관에 들이닥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준석 병장 어디 있나? 오준석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다가 헌병들이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저입니다. 오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헌병 2명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준석 병장, 너는 지금부터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오준석이 변명하려는 순간 생활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석영 중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별 3개의 계급장을 단 여성 장성을 본 순간 생활관 안의 모든 병사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준석은 한석영을 보고 그 옆에 서 있는 한지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보호자가 바로 이 중장이었던 것입니다. 오준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 때문에 바지에 실금까지 했습니다. 한석영은 주저앉은 오준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준석 병장. 예. 오준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내가 이 병사를 때렸지? 한석영이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때렸지? 그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후임을 보급 창고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관물대에 얼굴을 박았다는 거야? 오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라고 협박했지? 말하면 죽인다고 했고. 죄송합니다. 오준석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석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준석 잘 들어.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한석영 중장이야. 그리고 내가 때린 저 병사는 내 조카지. 오준석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군 검찰에 송치될 거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그리고 군기 문란죄까지 적용될 거고. 내가 직접 챙겨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만들 거야. 한석영은 헌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리고 가. 헌병들이 오준석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준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 남은 병사들은 모두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한석영은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군대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약자를 괴롭힐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아니 대한민국 육군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이것은 특수전 사령관으로서의 약속입니다. 생활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병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오준석이나 다른 선임들에게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준석 병장의 체포 이후 일주일 만에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비룡부대뿐만 아니라 제25보 병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37건의 가혹행위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었고 관련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오준석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폭행치사상죄, 협박죄, 군기문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명예 전역은 당연했고 출소 후에도 범죄 기록이 남아 취업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보급관 강성민 상사는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의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28년을 군에서 보낸 그는 아무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쫓겨났습니다. 보직 해임되었던 이준호 중령, 최민호 대위, 박정식 중위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준호 중령은 지휘 책임 문제로 강등되어 소령으로 강등되었고 예편 처리되었습니다. 최민호 대위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진급심사에서 영구 제외되었습니다. 박정식 중위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철수 소장 역시 사단장으로서의 지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진하여 사단장직을 내려놓고 한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병영 문화 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다른 소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지훈 이병은 사건 당일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은 대한민국 군의료 체계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지훈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정밀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었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복부의 타박상과 늑골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외상이었습니다. 지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큰 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훈에게 의병 전역을 권유했습니다. 한 이병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의병 전역 사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도망가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큰이모가 특수전 사령관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런 보호자가 없습니다. 저는 남아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군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담당 의사는 지훈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분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석영 중장은 조카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피해 경험을 딛고 일어서려는 조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바꾸겠다고. 한석영 중장의 주도로 육군 본부의 가혹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우선 모든 부대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급창고, 탄약고 등 기존에 카메라가 없던 곳에도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방부 직속 한라인이 개설되었고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고한 병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소대장급 이상 장교와 부사관들은 의무적으로 병영 문화 개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가혹행위의 심각성, 피해자 심리, 올바른 지휘 방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룡부대는 이러한 개혁의 표본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들은 모두 병영 문화 개선에 열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생활관 구조도 개선되어 병사들의 사생활이 더욱 보장되었고 상담실이 신설되어 언제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석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비룡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한석영 중장은 조카가 과거의 악몽이 서린 곳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경기도 포천의 육군 제1군단 예하부대로 배속되었습니다. 새 부대에서 지우는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병에서 일병, 상병을 거쳐 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임들에게 따뜻했고 선임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전역할 때 그는 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군복을 벗었습니다. 전역 후 지우는 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육군 학군단 ROTC에 지원한 것입니다. 20년간 군대에 봉사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ROTC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지우는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어깨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달린 순간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중위를 거쳐 대위가 된 지우는 여러 부대를 순환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휘 능력과 병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고 상급자들은 그의 미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으로 입대한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30살이 된 한지훈 대위에게 새로운 보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 제3중대장. 그가 과거 고통받았던 바로 그 부대의 중대장이 된 것입니다. 지우는 비룡부대로 부임하는 차 안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은 이곳에서 무력한 이등병이었습니다. 폭력에 짓눌려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3개가 달려있고 100여 명의 병사를 이끄는 중대장입니다. 부대에 도착한 지우는 환영식에서 부대원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지훈 대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중대를 이끌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이 중대에서는 절대 폭력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임은 후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로 뭉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병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 병사 역시 과거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취임 이후 지우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생활관을 직접 순찰하며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가혹행위의 징후가 보이면 단호하게 조치했습니다. 그의 중대는 곧 사단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중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석영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49살의 나이에 별 4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군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취임식 날 한석영 대장은 국방부 청사대강당에 모인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합참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30년을 이 나라를 지켜온 전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든 장병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군은 정의롭고 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한석영 대장은 조카인 한지훈 대위를 불렀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국방부 청사 뒤편의 조용한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아, 고생 많았다. 큰이모야말로 축하드립니다. 합참의장까지 오르시다니.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군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굴하지 않고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간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희망을 얻었어.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석영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훌륭한 장교가 되었어. 내 부하들이 행복하다는 소문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해줘. 그게 진짜 군인이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에 서서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연천의 비룡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폭력이 아니라 밝은 햇살 아래 정당한 훈련과 따뜻한 동료애가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지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후배 장병들이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군대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되도록. 그날 밤 경기도 연천의 비룡부대 최전방 초소에서는 병사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선임들은 후임들에게 군 생활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공포가 아닌 신뢰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한지훈이 이병 시절 바라던 그 모습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한 이등병의 용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 군 전체와 맞선 중장의 용기, 그리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청년의 용기. 연천의 겨울 하늘 아래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그 작은 용기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